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현역 의원으론 처음 구속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 10명의 실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돼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돈봉투 의혹 자체가 조작된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역 의원을 구속시킨 겁니다. 그 외에도 최소 10명의 실명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 몇몇은 반발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 걸까요? 잠시 후에 치열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명, 리얼 네임. 조선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최소 10명 의원들의 실명이 이 기사에 다 언급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봉투 정황 야당 의원 19명 실명 나왔다. 줄 소환 예고. 그 19명 중 10명의 의원 실명이 이 기사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실질심사 때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의 실명들입니다. 잠시 후에 누군지, 해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예고. 경향신문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살인 예고. 주말 새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검거됐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54명이 이 같은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특정했습니다. 체포 중입니다. 경찰 가능한 법령을 모두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서울 시내에도 대구에도 부산에도 경찰 특공대와 특수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살인 예고글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뒤따르자 대한민국에도 이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가 도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진실.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에는 시부모를 모셨니 안 모셨니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신우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시부모를 모신 적 없다. 18년간 악담하고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글을 올려서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진실공방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반쪽.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 중단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반쪽됐다. 일단 미국, 영국 대표단이 철수한 상황. 우리나라 대표단도 일부는 철수를 한 상황. 무더기 퇴영. 하지만 12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야외 행사는 취소됐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명소를 관광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K-팝 콘서트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 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가 돈을 받았냐? 누가 돈 봉투를 받았냐? 나는 안 받았다. 의 진실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0명의 실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까지도 오늘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의심이 되는 만큼 줄 소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1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줄 소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 돈 봉투의 명단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흥미로워요.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윤관석 의원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판단을 했을까요?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윤관석 의원,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도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돈 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걸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거 인정 안 해요. 심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2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양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의원이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혐의 제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변명하지 마세요,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인천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인천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인천 것이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인천 시민에 사과하세요, 이성만. 다 여전히 부인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인천 시민에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이성만 의원과는 다르게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서 혐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무언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윤관석 의원, 입을 다문 채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결국 그대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법전, 돈 봉투 의혹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 즉 돈 봉투 사건 의혹 실체의 어느 정도 실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셈이 됐군요. 법원이 실체는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혐의가 다 소명이 됐다. 윤관석 의원은 물론이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라고 법원에서 밝혔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 혐의는 다 인정이 됐다는 건 둘 다 인정을 했는데 두 재판부에서 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있고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구속까지 해가지고 증거를 더 확보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행위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윤관석 의원이 훨씬 더 그 가담하는 그 정도가 강했다. 예컨대 윤관석 의원은 주도적으로 총책의 역할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11일에 강내구 감사 재판이 있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내구 감사가 윤관석 의원한테 돈 줬다 이렇게 다 인정을 갖다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한 그 행위의 결과, 이러한 그 당대표 선거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직책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에는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윤관석 의원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성만 의원은 뭘 받았나 봤더니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무게가 이제 틀리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그 확인이 됐는가?
지난번 그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 관련해가지고 방탄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지난번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의원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전에 이미 구속이 돼서 벌써 빨리빨리 그 수사가 더 진행돼서 지금쯤 재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를 감추고 수사를 방해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결국 법원에서도 신성한 당내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도움봉투가 살포됐다라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기원전 2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현 대표에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재판 과정까지 거쳐야겠지만 박정호 의원님, 야, 이거 어떻게 아직까지도 지금도 당내 선거에 돈을 살포하나라는 생각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아요. 이번 윤관석 의원의 구속으로 말이죠. 만약에 저런 것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정말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내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를 이렇게 금원으로 돈으로 뭔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게 지금 미묘해요. 민주당 내에서 아니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때는 줄 때는 야 어떻게 난 안 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주고받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는 오히려 그때 안 받은 의원들이 당시 선거를 한번 예? 기억해봐요. 당시 선거를 기억해보면 지난 대선보다도 더 박빙이었어요. 박빙이었죠. 0.5% 얼마 포인트 차이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 굉장히 그 안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고 누굴 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텐데 예.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 줄기만 찾으면은 돈으로 표를 살 수 있었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영장이 비록 기각은 됐지만 우리 이성만 의원 봤지만 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그에 과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일련의 이런저런 사법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그 우리 드루킹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무언가의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 두 번째 지금처럼 돈을 통해서 아직도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예. 이런 생각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말로 걷어내야 제대로 나라가 굴러갈 수 있고 제대로 일하는 동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뭐 연루됐다는 의원들 그다음 다른 의원들도 저는 선거에 수사에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이 건이 그나마도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거고 본인들이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좀 명료하게 국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 보도에 따르면 19명 의원 중에서 일단 10명 의원의 실명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검찰이 언급했다, 공개했다라는 의원들의 이름인데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의 이름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개한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외에도 9명의 또 다른 7명 의원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로 당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에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이 국면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10명 실명 의원이 공개됐어요. 네네. 물론 검찰이 이 10명이 다 돈 봉투를 300만 원 받았다.
됐다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수사를 통해서 돈봉투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가 일단 특정이 됐다는 점, 네네. 그리고 장소도 특정이 됐다는 점. 근데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의원들의 이름이 바로 이 10명이다. 뭐 민병덕, 김용호,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임종석, 전용기, 허정석, 황운하, 이성만 이렇게만 딱 특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돈봉투 20개가 3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어치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녹취록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이미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뭐 제가 봤을 때 강래구 씨나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미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명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윤관석 의원이 영장실질 심사할 때 아니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진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 언제 누가 몇 명 있었고 예. 그다음엔 또 뭐 국회의원실에 또 누가 언제 이렇게 있었고 이런 동선 같은 것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찰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하면 뭐 틀리지 않을 가능성은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혹시 억울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기의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해당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언급을 하고 밝힌 정도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이들 언급된 의원들이 300만 원 봉투를 받았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돈 봉투를 건넸다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해당 날짜, 해당 장소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이름이 현재는 거론된 수준 같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옥석을 좀 구분할 작업도 향후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들 의원이 모두 다 돈 봉투를 받았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혐의가 제기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날 그 장소에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의원들의 반박 입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백혜련 의원, 있을 수 없는 일. 박성중, 박영순, 임종성, 전용기, 허정식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황운하 의원, 악의적인 검언 유착. 이들 의원들은 일단 반박 성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박 성명이 나오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현재 입장을 낸 의원들의 입장들은 저희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미치고 발작 뛸 겁니다. 예. 물론 뭐 이 중에서 실제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검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누가 받았다라고 특정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름이 공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구설에 오른다든지 또는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또는 돈과 관련된 곳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정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12월 달이 되면 예비후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12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특정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경쟁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경쟁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같은 당내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텐데 만약에 이런 확인도 안 된 이야기가 또는 특정도 안 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당 내에서 당내 경쟁자에게도 공격을 받고 또 당 바깥의 외부의 경쟁자에게도 공격을 받는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의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은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이 아마 대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도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황상 뭐 받을 수도 있다. 그 회의 자리에 이런 의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되는 단계에서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된다든지 뭐 소환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예.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재현 상근부 대변인. 네. 그렇다면 이 명단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왜 나왔나가 궁금하잖아요. 여러 언론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당시에 검찰을 반박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돈 봉투를 누가 받았는지 수수자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나의 의혹도 사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최소 19명의 이름과 함께 돈 봉투 수수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이 됐다라는 보도 설명이 있거든요. 이 중에 정말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면 뭐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좀 검찰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굳이 그걸 실명으로 할 단계가 아니면 이니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 뭉텅거려서 권역별로 이런 의원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이 이거는 뭐 저희들이 소설 쓰는 게 아니다라고 법원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실명 단계로 미리 이야기해버리면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전혀 알리바이든 뭐든 객관적 사실에서 범죄 행위에서 제외돼 버릴 경우는 이게 전체 수사도 진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송영길 전 당대표 그 캠프에서 이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대의원들이 우리가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1인 1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1인 한 100표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매표 행위를 주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목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의원도 있지만 사실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이거든요. 제가 비례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원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전용기 의원에게 3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검찰의 어떤 수사 목적과 그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그 해당하는 의원들의 그런 목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용기는 줄 필요 없다. 아니 줄 필요가 없는 게 검찰이 주장이라면 대의원이 전용기 의원은 없습니다. 비례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로 신중하게 이렇게 뭐 일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실명은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너무 검찰이 몰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4월 29일 윤석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만나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9명 대부분이 호남권 의원이고 수도권, 충청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실명을 공개하냐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뭐 성명을 내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각각의 의원들이 뭐 할 수 있다고는 봐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조금 한번 더 봐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이 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인가 이미 그 국회 체포동의안이 전달이 됐고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 이미 2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막 지역도 나오고 어느 정도 특정이 됐어요. 이후에 한 서너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까지 검찰이 저는 추가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실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저게 사실은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도대체 그러면 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검찰이 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나온 명단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검찰로서는 검찰 기관에 대한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건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정말 아닌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내는 길이 옳은 길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항할수록 더 세게 저항할수록 저는 혐의가 오히려 예. 있는 것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어찌됐건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죠. 그러면은 이 검찰이 제시했다는 6천만 원, 그다음에 뿌렸다는 지금 뭐 19명에 대한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는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고 법원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함에 따라서 돈 봉투가 뿌려진 것은 어느 정도 맞아 보이는데 이 뿌린 돈을 받았다라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이들 의원들이 반박을 하는지 시인을 하는지 여부가 향후에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휴가기긴 합니다만 휴가 기간이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늘 휴가 끝나고 복귀한다는데 입장을 낼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 뭐라고 밝힐지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검찰에 반박했습니다. 증거 있냐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분명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들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은 의원 개개인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지 못하는 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처한다는 건 돈봉투 의혹이 혁신의 계기였다라고 앞서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실명 보도에 대해 실명 공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자 검찰이 증거 있느냐라면서 난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직 검찰이 이 실명 의원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기소한 상황은 아닌 것인데 네네. 앞서서 앞서서 사건 초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비판하면서 누가 받았냐, 특정도 못했지라고 했는데 검찰이 특정하자, 이걸 왜 특정하냐, 증거 있냐? 라고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관련해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증거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름이 나온 그 의원님들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실명이냐 익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의원님들 검찰에서 실명 공개하고 망신하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지금부터 수사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환될 겁니다. 포토라인에 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받은 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변명해서 잘 빠져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로 억울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왜 내 이름 나왔냐고 지금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기관에다가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읽기로는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없다. 스스로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런데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휴가도 다 끝나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왜 이 대표가 반응이 없냐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윤 의원의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고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당내 의원 명단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방탄, 변명, 여론전을 이끌던 이 대표가 정작 당의 악재 시리즈에는 입을 닫고 나몰라라 하니 당대표가 맞나 싶습니다. 서재현 상근부대변인,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이 대표는 일단 입장 없어요. 아무리 휴가라고 하지만 이 정도 사안, 한두 명 이름도 아니고
10명 이름이 무더기로 실명이 지금 언급됐고 윤석만 의원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뭔가 입장을 반드시 내야만 할 상황 같은데 뭐 입장도 입장입니다만 앞으로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 반응이 좀 궁금한데 검찰이 한 명 한 명 선거 앞두고 공천 앞두고 줄 소환할 텐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럼 검찰의 수사를 다 비판할 수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도부의 고심도 있고 사실 뭐 국회의원도 있고 당원들도 다 고심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지 도발 수사를 이야기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수사를 하되 이렇게 특정할 수가 지금 상황에서 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돈 봉투 6천만 원, 300만 원에 20개 봉투라고 하지만 이 20개 봉투를 정말로 이게 가정의 가정이지만 뭐 어떤 분은 안 받기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게 10명으로 줄을 들 수도 있고 혹은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뭐 100만 원씩 3명을 주면 뭐 50명, 100명이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숫자는 제한되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수사를 한번 진행해보고 또 10명 실명 공개자뿐만 아니라 저런 분들에게 최소한 서면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저런 부분을 확인 절차 없이 실명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도발하다 보니 이게 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좀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 수사 연결해서 혹시 또 이게 영장 실질심사 9월이나 뭐 10월 혹시 이재명 대표와 또 이게 유리하게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 또 한번 검찰 내부에서 한번 회의해서 이것이 과연 이게 정당하고 우리 검찰 입장에서 수사의 정당성 확보에 유리했을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검찰 입에서 어쨌든 최소 10명의 실명이 언급된 만큼 이제 앞으로 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내지 뭐 서면 조사는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정법전 향후 수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 소환을 갖다가 하겠죠. 소환을 해서 변명을 다 듣고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100% 기소하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본인들의 해명을 잘 듣고 뭐 그중에 혹시 인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부인을 해도 부인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기소할 거고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 가긴 갔는데 나만 빼고 돈 봉투를 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억울한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저만 빼고 다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상하죠. 기분이 나빴다. 속상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쟤는 왕따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소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본인들 피의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기소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현재는 언론 보도로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 의원들의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의원들의 입장을 충실히 다 소개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 언제든지 저희도 보도해드리겠다는 말씀도 약속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복귀하는 날인데 혹시 이 대표 복귀 첫 지도부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 나오면 저희 국회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현재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속보로서 그 내용도 바로 말씀드리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다음 순서 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었죠. 이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 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신 범죄 사실의 핵심은 홍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 간의 폭로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시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신우이를 자처하는 분의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신우이라고 밝힌 김모 씨, 단 한 차례도 모시고 산 적이 없다. 부모님은 18년 동안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게 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자 온라인상에 김혁신위원장의 아들이다라고 자처한 분이 저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다.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신우이를 자처한 김모 씨가 한 매체와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라고 김혁신 위원장이 언급했잖아요. 네네. 그게 거짓말이다. 라는 이제 폭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 폄하는 김혁신 위원장에겐 일상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굉장히 구체적인 글들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저 글을 처음 보고 과연 저 분이 신우이가 맞나,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돌아가신 남편의 동생이 맞나, 그것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글에 댓글이 쭉 달린 걸 제가 봤는데 그 두 김은경 위원장 부부를 잘 알고 그 지금 신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잘 아는 그런 지인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보니까 아, 동생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그 김 위원장의 아들이 글을 올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명백하게 고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신분 관계는 확실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혹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신우이가 올케가 민주당 위원장이 됐는데 나는 적극적인 여당 지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흠집을 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런 글을 약간의 가미를 해가지고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사이트에 그 신우이가 다른 글들도 올렸거든요. 그래 쭉 봤더니 저분은 여당 지지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 그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안 된다. 그런 글까지 썼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지지하는, 물론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선거권은 없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팩트는 무엇일까?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른 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어떤 집안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글을 올렸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분의 입장에서는 오빠도 그렇고 그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돌아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부모님의 죽음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사용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분노를 해서 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해서 저런 글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언급했던 것처럼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것이 맞냐 아니냐, 사생활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계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기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시대 어른들을 남편 사후에 18년 모셨다라는 이야기를 활용했던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13살, 3살짜리 아들을 키웠어요.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대한노인회 회장을 제가 직접 인터뷰했었는데 눈물도 흘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사퇴는 해라. 라는 입장을 제가 직접 취재해서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자, 지금 방금 이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 남편 없이도 이게 거짓이다라는 신우의 폭로글. 근데 김혁신 위원장의 아들은 전혀 저것은 거짓말이다. 고모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공방인데 남편도 없이 시부모를 18년간 공경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노인 공경이 잘 돼 있는 분일 테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경한 것처럼 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기망일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18년 모셨냐 안 모셨냐 가지고서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아들과 그 아들의 고모 되는 분 사이에 이제 사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이게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왔는데 사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입과 자신의 처신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본인의 문제를 수습하기에 지금 바쁜 여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혁신 동력이랄까 또는 김은경 위원장에게 가지고 있는 당내 어떤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소진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란은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공론장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맞냐 안 맞냐 이거보다 가족들끼리 그냥 모이셔서 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논쟁을 쓸데없는 공론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혁신은 고사하고 본인의 처신 때문에 은행 때문에 모든 동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뭐 이 동력을 가진다든지 혁신의 에너지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사 문제, 개인사 문제는 가족들끼리 좀 푸시고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혁신위원회 활동도 8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저는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김은경 위원장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조기에 종료하라. 혁신은 고사하고 본인의 처신 문제로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확실히 이 가족사 폭로는 정치권에서 뭐 시키거나 뭐 한 게 아니라 김혁신 위원장 본인 가족들 사이에 일종의 분란이잖아요. 김혁신 위원장의 처신을 두고 벌어진 분란. 앞서는 본인의 처신 때문에 이루어진 분란까지 봤는데 확실히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박정호 의원님 본인의 처신으로 인한 노인비하 논란까지 국민들이 너무 짜증스러웠는데 날도 더운데 어르신도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그 본인 가족들 사이에 처신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 분란까지 우리가 봐야 하나? 이런 비판의 말씀이시거든요. 어때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뭐 민주당 혁신위의 동력이 이미 끊어졌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저 신우이라는 분이 썼던 글이 가짜 뉴스였으면 해요. 차라리. 도저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게 물론 과장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기를 더 바래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많이 진실과 가깝다면 저는 도저히 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회에서 발언을 봤죠. 그러니까 뭐 시부모니를 18년간 모셨고 이게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기자들 소위 풀을 봤거든요. 풀 텍스트를.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 가족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노인회에서 무슨 소리냐 다 공개하지 라고 해서 저게 공개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는 아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점도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진짜가 아니었고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무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면서 아 내가 또 한 번 속았구나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신우이라는 분이 쓴 글이 주말인 토요일 점심때쯤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남이라는 사람의 글이 어젯밤 10시 넘어서 이게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신우이라는 분이 썼던 글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장남이 해명했던 글이. 일단은 그 김은경 위원장 본인이 아직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신우이가 썼던 글이 지금 현재도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본인이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남편이라는 분도 그다음에 시아버지라는 분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뭔가 생을 정리하셨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저게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 당에는 뭐 그나마 정치적으로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고는 쳐도 저는 지금도 가짜 뉴스이기를 바랍니다. 예, 여야 반응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시해야 할 것은 사실 여부 확인이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에서는 개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여야 모두 일단은 절제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고요. 혁신이 임기를 두고도 일단은 한 달 땡겨서 종료하기로 했는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조금 전 저것도 길다, 더 빨리 종료해라 라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원래는 9월 말까지인데 9월 초까지인데 8월 말에 활동 종료하기로 당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땡겨라라는 당내 여론까지 지금 돌직구쇼에서 나온 상황. 노인비하 발언 논란 후 예정된 외부 활동은 취소됐고 2주간 혁신안 발표 후 마무리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저희 뭐 영이 서겠냐라는 당내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뒤늦은 사과 정도가 될 텐데 입장을 내놓지 않고 휴가를 보냈던 이 대표 대한노인회 찾아 사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휴가 중 협회로 연락해 의사 전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일정 조율 중이다. 민주당이 5번째 방문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대표 조금 전에 휴가 복귀해서 뭐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뭐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서지현 부대변인. 네네. 노인회 가서는 어떤 얘기 하실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하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오해든 취집 설명을 이제 잘못했던 간에 그 상황 자체 받아들이는 어르신분들이 불쾌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00번 사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그 무거운 짐을 떠넘겼는데 본인의 어떤 가정사까지 이렇게 그리고 뭐 노인 폄하까지 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본인 또 지금 폭염에 굉장히 요즘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신데 저분 본인 자체도 요즘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편안하게 그런 생각까지 가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되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2주, 3주 정도 됐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하지만 혁신위원회 자체가 김은경 혼자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좀 별개로 혁신과 좀 이런 논란은 좀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웃지 말라, 버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판 중인데 그리고 내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 진술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재판이 될 텐데 일단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왜 소위 버럭했다는 걸까요? 이화영 측 변호인, 대북송금은 지난달 18일, 좀 된 얘기예요. 지난달 18일 대북송금은 쌍방울 사업 위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자승자박하지 말라, 김성태 전 회장의 반박. 자, 이런 논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주가 조작했다 가정하면 이화영은 공범이다라고 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살짝 웃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김성태 회장에게는 비웃음으로 읽혔던 모양이에요. 왜 나를 보고 웃냐? 라며 버럭했다라는 기사가 이 재판을 지켜본 기자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왜 날 보고 웃냐? 웃지 마라. 지난달 18일. 그러면 그 정법전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버럭. 그에 앞서 북한에게도 버럭. 부인에게도 버럭. 3버럭.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가 3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제가 봤을 때 쌍방울이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김성태 회장은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금바리 회 먹을 정도는 됐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사람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의 꼬드김과 또 본인의 욕심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생돈 100억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난 것만 800만 불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심지어 지금 어떻게 이야기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돈 뺏겼는데 돈 뺏은 사람한테 오히려 노상강도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참담한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 의뢰인들 이렇게 딱 만나 보면 감옥에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멋모르고 어리버리해가지고 초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몇 번의 이제 전과가 있고 몇 번의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성태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미칠 지경일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그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뭐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갖다 보인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화영 부지사 사진 딱 두고 맨날 그 뭐 때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 추측입니다. 요거 추측이고 사진을 두고 때린 건 대한노인회 회장님이시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을 두고 때렸죠. 때릴 수 없으니까 김혁신 위원장. 근데 이거 어르신들의 어떤 꾸중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뭐 지나치다라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굳이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내일이 8일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중대한 심경 변화인지 몰라도 진술을 했어요. 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김성태에게 부탁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고 보도에 따르면 사전인지 사후인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 지사에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부인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사실도 아닌 거에 놀아나고 있어라고 변호사 바꾸자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 아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변호사 안 바꾸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네네. 그 변호사가 대동하는 재판 내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재판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재판이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진술을 다시 재번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부인이 교체하려고 했던 변호사님을 다시 재신임해서 다시 그 변호사와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아니 제가 그 변호사라고 해도 이 정도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아이 부지사님 이때는 그냥 원래대로 그 사실을 말하고 그냥 갑시다.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거절의 표시로 이러한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거니까 그다음 재판부에서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지난번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그 번복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후자가 될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방북 추진한 것뿐만 아니고 정진상 실장의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사후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내가 김성태 회장한테 내가 저희 지사님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장사꾼인데 사업가인데 그냥 생돈 300만 불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다 보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지불을 갖다가 했다. 모든 그 플로우가 이렇게 딱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내일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내일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 됐습니다. 검찰로서는 수사에서 확보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전된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인정받고자 할 것이고 법원도 확인하려 할 겁니다.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얘기할지 내일이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백현동 개발건 그리고 뭐 이런 대북 송금 등등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업무 복귀 즉시 소환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일단 내일 재판이 이 대표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재판이 되겠군요. 글쎄,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르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또는 수사 거의 대부분이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진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술들이 많죠. 예, 예를 들면 유동규 씨 지금 재판이 2년 가까이 열리고 있는데 유동규 씨 진술이 그냥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재판부가 아니 사실만 진술해라 이렇게까지 유동규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빙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성이 없게 되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모든 죄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가려지게끔 돼 있고 검찰이 증거와 물증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핵심 요체인데 이 진술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구속돼 있는 죄송합니다. 구속돼 있는 이화영 또 김성태 이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속돼 있다 보니까 구속돼 가지고 자신의 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진술 바꾸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증거와 물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술에 의해서 그리고 내일 아마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올 텐데 저는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진술에 이미 신빙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장관조차도 조폭이다 깡패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기업 사냥꾼의 주가 조작범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공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조폭 깡패였다가 지금은 이제 진술을 100% 믿어야 되는 어느 상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일 때 마치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지 뭐 이렇게 될 것처럼 하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조폭 깡패가 8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대납을 했다는데 아니 세상 어떤 대한민국의 조폭 깡패가 100억이나 되는 돈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납을 한다? 그리고 이 진술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 조폭 깡패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이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증거와 물증으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정황만으로는 우리가 이 수사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쓴 것인지 아니면 일면식만 없을 뿐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인지 재판을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일 인정을 하게 된다면 돈을 준 사람, 그걸 시킨 경기도 측까지 지금 인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남게 됩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내일 이화영의 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누굽니까? 아유, 깜짝 놀랐는데
김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사진 공개됐는데 함께 보시죠.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정은의 소총 사격 장면 같습니다. 모자, 옛날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김일성이 쓰던 것 같은 모자를 쓰고 소총 화기 직접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쪽 눈은 좀 살짝 감았고, 자, 역시 할아버지 김일성이 젊었던 시절에 소총 사격을 했던 모습인데, 직접 시험 사격을 한 김정은, 요즘 러시아 국방장관도 평양에 오고 국방장관 앞에서 무기도 홍보하고 일종의 북한에서 만든 어떤 소총 화기, 소화기의 어떤 성능을 본인이 좀 어필하고 세일즈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폼은 안 나요? 폼은 안 나서 팔릴지 그거는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연기는 일부러 피운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연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 소총 화기가 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 가늠자 대신에 뭔가 저격용 망원경도 지금 장착이 된 걸로 봐서 저격용으로도 쓸 수 있는 라이플의 일종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총신이나 개머리판을 보면 여전히 북한이 예전에 쓰던 거에서 그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탄창도 보면 아직은 구시대의 탄창을 쓰는 걸로 봐서 소련 공산권에서 통용되는 탄화를 북한이 굉장히 고집하고 있다. 명백히 이건 갖다 팔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걸 고집하고 있다. 이게 레트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올드 스타일이죠. 올드 패션 스타일의 소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뜨거운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을 경찰이 검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끝내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수사당국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말 새에 살인 예고글을 우후죽순으로 올린 사람들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54명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자, 일단 시민들의 반응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이 불안하죠. 아들하고 나왔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할부리 갑자기 사람 지나가는데도 아무 그것도 없이 해서 덤벼들고 이런 게 상당히 되게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총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지켜주듯이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들이 있어서 좀 보호받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경찰의 특수 장갑차까지 도심의 주요 번화가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모습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테러 행위가 많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나 볼 법했던 경찰 특수부대와 장갑차까지 배치가 된 건데 지금 이렇게요. 서울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도 이 장갑차의 모습이 보였고 대구의 번화가에도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차량까지 배치가 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좀 불안감,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라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인 예고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주말 새 54명이 검거됐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올라갔어요. 오늘 놀이공원 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살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 올라왔고요. 지난달 21일 이후 어제 오후 6시까지 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경찰이 잡아들였습니다. 작성자 대부분이 10대, 20대 관심 끌기 위해서 장난삼아 올렸다라는 글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예고 글을 올리고 묻지마 흉기 난동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선 일단은 다 검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법전, 그 살해 예고 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저 분당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그 앞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3명이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54명? 제가 봤을 때 그중에 대부분은 아마 장난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동기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장난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지금 계속 흉기 난동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난글이 자꾸 올라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력이.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장난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런 것은 살인과 같은 것은 굉장히 엄중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뭐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살인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심각하게 돼버리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렇게 그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괜히 저런 행동했다가 자기가 이제 전과자 낙인 찍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장난 같은 저런 글들은 절대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도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라는 보도입니다. 흉기 난동 직전 피의자가 차량을 끌고 사람을 쳤죠. 보행자 5명이 치였는데 60대 여성은 사망했고 20대 여성은 위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 피의자, 붙잡힌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돌아가신 60대 여성은 남편과 외식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차도 쪽, 여성이 인도 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이라면 여성이 더 안전한 겁니다. 차는 차도로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피의자가 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했기 때문에 차도 쪽에 있었던 남편, 아마 이 60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전한 쪽으로 아내를 인도 쪽으로 걷게 하고 본인이 차도 쪽으로 걸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인도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내가 결국 숨졌습니다. 호흡을 회복했지만 머리가 크게 다쳐서 뇌사했습니다. 사건 사흘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박정아 의원님, 이 60대 부부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인생의 중요한 구간을 이 부부가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테지만 잘 겪어내면서 외식하러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잘은 모릅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안전한 쪽 인도 방향으로 걷게 하고 본인은 차도 쪽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좀 여유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잖아요. 나이로만 보면.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랬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평소에 좋아했다는 카페 라떼 이런 것들을 그 영정에 갖다 드렸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대 부부면 대충 애들도 크고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사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저렇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의자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아주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참에 이렇게 해서 앞서 우리가 이제 뭐 경찰의 대응도 봤습니다만은 좀 더 공권력에 대한 문제도 좀 챙겨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힘든 부분, 힘들어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갖고 좀 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됐건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날벼락을 맞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피의자 최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 뭐라고 밝혔을까요? 그 모습 보시죠.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묻지마 흉기 남동 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 우리도 사형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게 주권국가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사문화시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홍 시장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로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 대구에도 앞서 봤던 장갑차가 등장했어요, 주말에. 그런데 이 최 씨,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 영재 출신이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흉기난동 피의자 최 씨, 고학력 중산층 집안, 중3 때 올림피아드에 입상할 정도로 영재 출신. 그런데 인격장애가 발병했고 특목고 진학에 실패했다라는 대목도 보도됐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매우 위험한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적기에 이루어진 치료와 적기에 복용하는 약으로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치료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이 경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행 전에 이 최 씨가 흉기를 검색하고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 휴대전화 2대,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범행 전 검색 기록을 확보했어요. 신림역을 검색했어요. 그렇다면 앞서 일어났던 신림동 묻지마 난동, 흉기 난동이 지금 최 씨의 이 분당 흉기 난동과 영향을 줬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흉기, 가스총, 방검복, 흉기 소지 불법 유무를 검색했다.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라는 지시를 했고요. 경찰 국수본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에서는 흉기로 교사를 찌르는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이 그제 지난 4일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망상인지 실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 배웠던 선생님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범죄잖아요. 아예 그냥 딱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구일지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서현적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이게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아야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검찰총장도 그렇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고 이야기했지만 저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구속 수사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오히려 제가 검찰총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임명 경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뭐하러 저렇게 모자이크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거 필요 없이 법 개정해가지고 피의자 얼굴이 당장 공개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계속 비슷한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의 단원들은 건강히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은 반쪽됐다라며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그래도 다행이다. 절반은 이미 떠나간 단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영국의 한국 파견 외교관들도 현지에 가고 미국은 단원들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 영국과 미국은 철수시켰어요, 단원들을. 우리나라 일부 단원도 철수를 선언한 상황에서 잼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은 떠났고 싱가포르는 일부 떠났다가 일부 복귀했다가 일단은 우왕좌왕. 함께 보시죠. 이게 다 새만금의 폭염. 더 중요한 건 이 조직위 측이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했다는 측면. 미국 대표단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영국 대표단은 서울 경기 인근 호텔로 철수시켰습니다. 싱가포르는 대전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으로 대피시켰는데 출퇴근 형식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철수했다가 싱가포르만 복귀한 미국, 영국은 철수한 분위기. 영상 있습니까?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영국 단원들 철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저게 뭐냐라는 어떤 국제적 외교적 문제로까지 지금 비하가 돼서 영국과 미국 자국 단원들을 철수시켰어요. 미국은 미군 기지, 에어컨 시원한. 영국은 호텔, 에어컨 시원한. 이 철수를 시킨 상황이에요. 전재수 의원님.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다 참가국 중에 하나인 미국, 영국 대표 단원들이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라 망신이죠. 예. 국제적으로 뭐 이런 나라 망신도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6위의 군사대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계올림픽,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비동록 엑스포이긴 합니다만 여러 엑스포, 이 국제 행사들 전부 성공적으로 다 치러냈던 그런 역량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159개 나라에 무려 43,000명의 청년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떠나보낸 세계 각국의 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참가비가 110만 원씩 내고 비행기 값까지 하면 영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800만 원씩, 1인당 800만 원씩 내고 왔습니다. 엊그제는 또 칠레 소녀 사연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칠레는 우리보다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온 가족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소녀를 한국에 잼버리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온 가족이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화장실 문제, 샤워실 문제, 모기 해충 문제, 식사 문제, 그늘막 문제,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거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비난,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불만들을 어떻게든 지금 단계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할 것 없이 지금 남아있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12일까지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게 망신을 샀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전 세계인 청소년 올림픽이라고 불려지는 이 잼버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이 국제적 망신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철수에 이어 성범죄 논란까지 일며 국내 전북 연맹 단원들도 철수를 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논란까지 지난 2일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북연맹 80여 명은 잼버리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관련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reviewed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victims to the Safe from Harm team, and our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no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And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We are encouraging the victims to support the police and provide further information. 자, 일단 전북 연맹 스카우트 대장은 성범죄가 있었다, 격리시켜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조직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방금 들었던 세계 스카우트 연맹 제이콥 머레이 국장은 성추행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 여가부 장관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8월 2일 오후 종합상황실에 최초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됐고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조직위와 여가부 장관은 경미한 거다, 별거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전북연맹 측에서는 성범죄다라고 지금 퇴소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 의원님? 일단은 그 조직위 차원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전북연맹에서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흥분해 계시긴 하지만 일단 세계 연맹, 그다음에 우리 경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뭐 격리만 요구를 하신다니까 이것도 연맹 측에서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15년부터 뭐 준비가 돼서 왔는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걸 또 저 안에서는 또 이런저런 책임 공방이 벌써 일어나는데 전재수 의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고 우리나라 전체 역량을 모아서 일단 12일까지는 마무리 나머지 행사 다 제대로 치러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역량을 모아서 치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히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성범죄 혐의 내용마저도 너무 흥분해서 받지 말고 일단 연맹과 경찰과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안을 좀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다, 뭐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전북연맹 측에서는 성범죄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폭염 때문에 잼버리 청소년 대원들이 고생한다라는 얘기가 알려진 초기에 전북도의 이명선 도의원이 한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이 많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사과했어요. 잼버리 피서가 아니다. 한국 청소년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데다가 야영 경험도 적어서 이렇다. 불평불만 많다라고 이걸 불평불만의 문제로 치부했던 이명선 전북도 의원.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무원들이 잼버리 핑계대고 해외 출장만 99회 갔는데 놀다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잼버리 핑계 해외 출장만 99회, 그런데 실상을 따져봤더니 부항군 공무원 13명, 전북도 공무원 5명, 뭐 상해 크루즈 간 거 아니냐, 베니스 가서 스위스, 이탈리아 놀다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못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언급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참가하고 있는 많은 단원들과 세계 각국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행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